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매춘이 불법이었지만 관광 안내 책제도 나오지 않는 동네에서 매일같이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판사가 정한 규칙,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일정, 아무도 협상하지 않는 지불,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조건에 노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아는 조직에 의해 유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했지만 빠져나오는 것이 들어오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정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권리도 목소리도 없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국가 중 하나에서 어떻게 아무도 막지 않고 이 모든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문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법. 2004년까지 한국의 성매매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동네 전체가 빨간불로 가득 찬 가게들 사이로 유리창 뒤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알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으며 수치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당시 성매매는 국내 총생산 GDP의 1.6%에서 4%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모텔부터 살롱 이름을 딴 사창가까지 수천 개의 업소가 눈에 띄지 않게 운영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업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내부 규칙에 따라 단속 시간대와 가장 안전한 구역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캔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9월 군산의 한 사창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갇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여성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5명의 여성이 업주에게 감금된 후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18세에서 25세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법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인 2004년 9월 국회는 소위 성매매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 법은 포괄적인 금지 조항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고 경찰에 시설을 폐쇄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 세계를 떠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언어였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범죄자로 여겨졌습니다. 당국은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는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일부 지역은 며칠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경찰은 명단을 들고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왔고 고객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업소가 문을 닫자 빚만 잔뜩 지고 갚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도시로 이주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더 은밀한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들의 일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후 약 2,5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서울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맞서 피켓을 들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새로운 법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생계마저 잃게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녹음된 인터뷰에서 여러 여성들은 교육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휘발유 캔을 들고 건물 위로 올라가 분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NGO들은 많은 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 법이 그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뚜렷한 감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매춘 업소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그 후 몇 년 동안
성매매 밀집 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의 수는 69곳에서 야하 4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점 진열대에서 일했던 여성들 중 상당수가 개인주택, 호텔 또는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성매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부 당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추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한때 성매매가 잦았던 동네에는 텅 빈 골목길과 깨진 상점 창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중간하게 적응했습니다. 창문을 뜯어내고 예약 판매를 했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있었지만 적발 위험은 커졌습니다. 성매매 업소 주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벌금, 행정 폐쇄, 철거 명령이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도입했습니다. 미용교육, 재봉 워크숍, 사회복귀 지원금 등 다른 직업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동네들. 서울에는 관광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두가 그 위치를 아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택시는 길 안내 없이 길을 알고 있었고 표지판에도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불빛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청량리 588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넓은 유리창 앞에 속옷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누군가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기다리던 조명이 켜진 상점들이 길게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복도처럼 기능했습니다. 남자들은 천천히 걷고 어떤 사람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짓만 하고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요금은 미리 정해져 있었고 합의는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나 이름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존중받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이 지역에 1000명이 넘는 활동적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북부의 미아리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활동 범위는 적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용산역이 다른 도시에서 온 남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지정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자갈마당이 있었고 부산에는 안쪽 골목길로 연결된 모텔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에는 저마다의 골목길이 있었고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유명했고 어떤 지역은 한국인만 출입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에 영업하는 곳도 있었고 밤에 영업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업소 주인들은 근처에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집들은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서빙, 2층은 숙박, 3층은 회의 공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큰 간판이나 광고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넌 불빛은 그 장소가 열려 있음을 나타냈고 커튼이 쳐져 있으면 여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통로가 덮인 곳도 있었고 겨울에는 창문에 히터를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종종 같은 건물 안에 여러 방을 번갈아가며 드나들었습니다. 고객은 지역 주민, 중년 남성, 직장인, 퇴역 군인, 그리고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빠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2004년 이전 이 지역은 경찰과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사창가는 최소한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마약 금지, 미성년자 금지, 스캔들 금지. 경찰은 순찰을 했지만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당국은 이 지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에게 한국은 현대적이고 발전된 기술 국가였습니다. 상점의 진열창은 그런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지역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만에 청량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아리 그리고 용산이었습니다.
상점의 진열창은 텅 비어 있었고 복되는 불이 꺼져 있었으며 건물들은 나무나 금속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청량리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며 자리를 뜨기를 거부했습니다. 건물주들도 항의했지만 철거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경비를 서고 건물 내부에서 잠을 자며 침입과 철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들은 하나둘씩 닫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직접 창문을 깨기도 했습니다. 미아리에서는 순찰차가 입구를 봉쇄하고 카메라가 멀리서 촬영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웃들은 여성들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수갑을 채우거나 팔로 붙잡힌 채 끌려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은 사라졌습니다. 건물주들은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붕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청량리에서는 많은 상점들이 카페나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골목길에는 여전히 상점 창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더러운 유리, 금속 구조물, 깨진 전구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아리에서는 동네 일부가 노래방과 작은 상점들로 변모했지만 밤에는 여전히 숨겨진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뒷문도 있었습니다. 용산에서는 여기 완전히 개조되어 쇼핑몰과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홍등가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자갈마당이 수년간 계속 운영되었지만 그 강도는 약했지만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의 관용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더 많이 숨었고 손님들은 걸어서 오는 대신 차를 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사지 노래방 그리고 비밀의 방 진열장이 사라진 후에도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했을 뿐입니다. 한때는 훤히 들여다보이던 곳들이 이제는 어둡게 거울로 가려진 문, 눈에 띄지 않는 접수 데스크, 그리고 의미 없는 간판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휴식센터, 화장실, 프리미엄 카페, VIP바 등 이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정문으로, 어떤 곳은 지하에서 또는 숨겨진 뒷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곳이 현금으로 거래되었고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명이나 개인 전화번호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각 업소는 저마다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간판 아래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섹스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마사지 업소가 가장 먼저 성장했습니다. 설립도 쉬웠고 사업자 등록증과 어둑한 방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보면 미소 띤 접수원과 아로마 테라피 패키지 안내 책자가 있는 평범한 업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손님들은 풀코스를 요구했는데 이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에서는 10만 원, 남부 지역에서는 2배였습니다. 샤워, 바디 마사지, 그리고 뒤쪽에 숨겨진 침대에서 성관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주 단위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정식 고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에 살면서 같은 건물에서 자고 거의 매일 계약 없이 일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 유형은 룸살롱이었는데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과 함께 개인실에 머물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룸살롱은 주로 비즈니스 만찬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장이 고객이나 파트너를 초대하면 라운지로 안내되어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술을 서빙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아 몸을 만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고객이 요청하면 호텔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뒷전에서 협상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들은 몸짓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녹음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손님 한 명당 업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면 업주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이라는 개인 노래방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화려한 화면에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족 경영 술집과는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무음 마이크,
그리고 병을 들고 들어오는 여자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어떤 업소는 손님을 초대했고 어떤 업소는 직접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고객은 사진, 나이, 억양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업소가 더 이상 실제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태블릿이나 채팅방에 프로필을 표시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가 없는 이유를 물으면 항상 답은 같았습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런 업소들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운영되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면 추가 서비스가 없는 개인 노래방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또 다른 유형은 휴게텔로,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일반 건물 안에 있는 아파트로 시간제로 임대되었고 고객들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앱 채팅 또는 암호화된 페이지를 통해 서로 연락했습니다. 대부분 안내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외관은 일반 가정집과 같았습니다. 입구의 경비원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중개자는 없었습니다. 고객과 여성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커피, 마사지, 그리고 대화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지만 모든 서비스는 처음부터 합의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한 번에 한두 명의 여성만 있었습니다. 추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눈에 덜 띄었지만 더 위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키스룸도 등장했습니다. 본격적인 성관계는 없지만 친밀한 접촉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입술에 키스하고 애무하고 때로는 자위행위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독신 남성을 위한 낭만적인 경험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긴 근무 시간과 신체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고 위생, 외모, 나이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요금은 분 단위로 청구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일꾼들은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돈을 냈습니다. 일종의 교대 근무 형태였죠.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공간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우 하루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 사창가나 거리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그 편을 택했습니다. 바카스. 공원에서 노후를 판매할 때 서울 도심에 벤치가 항상 차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종묘라고 불리는 이곳은 언뜻 보면 나이 든 남성들이 모여 카드놀이를 하거나 신문을 읽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머물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몇몇 여성들이 빙빙 돌다가 노인들 옆에 멈춰 서서 작은 갈색 병에 담긴 음료를 권합니다. 그 음료의 이름은 바카스디입니다. 저렴한 에너지 드링크지만 에너지 보충을 위해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남성이 수락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노골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얼마 후 그들은 함께 근처 모텔로 갑니다. 이는 충분한 연금이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많은 노년 여성들이 그 공원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관습입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0세 이상입니다. 그들은 쾌락이나 습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 배우자, 저축을 잃었을 때 그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적 연금은 집세를 내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물건을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종묘에서 그들은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불법이었고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핑계 삼아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을 바카스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의 서비스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고객이 알려지면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가까운 모텔에서 시간당으로 머물렀습니다. 추운 날에는 속도가 느려지고 봄에는 더 빨라집니다. 어떤 여성들은 하루에 2~3명의 남성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여성들은 단 1명만 만납니다. 대부분은 과부이거나 은퇴한 남성이며 마찬가지로 최저 생계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섹스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식사하기보다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섹스 없이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모든 것에 같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침묵입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들도 알고 있고 모텔 매니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냥 넘깁니다.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역학관계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상사도 그룹도 중개인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각자 혼자 일합니다. 서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군가 가격을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쫓아내려고 합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규칙은 있습니다. 소음이나 불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폭력적으로 변하면 유일한 방어책은 근처의 다른 손님에게 경고하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추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지냅니다. 비상 연락처나 안전망은 없습니다. 누군가 사라져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신문에 짧은 글만 실립니다. 당국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단속이나 퇴거 조치를 취합니다. 여성들을 공원에서 끌어내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처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공공장소라고 말합니다. 떠나지만 다음 날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원은 미미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한 달에 20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지역의 임대료만 해도 이미 그 2배가 넘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저축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시간과 필요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서는 적어도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주변 모텔들은 이미 적응했습니다. 방은 작고 시급은 정해져 있으며 신중한 규칙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급여를 받고 열쇠를 건네주고 시간이 다 되면 아무 말 없이 청소를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팁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상을 요구합니다. 근처에는 속옷, 크림, 손수건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파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광고는 하지 않지만 누가 무엇을 사는지는 분명합니다. 상인들은 묻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있는 한 장사는 계속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주제가 가끔씩 등장했지만 별다른 스캔들은 없었습니다. 어떤 보도는 바카스 여인들의 슬픈 현실을 언급했고 어떤 보도는 이들을 공중보건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종묘에는 400명이 넘는 활동적인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치료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모텔은 보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사라지고 기사는 보관되었으며 여성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중국인, 필리핀인, 러시아인, 쾌락의 외국인들. 그들이 눈에 띄는 사창가를 폐쇄하고 홍등가를 순찰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여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많은 여성의 국적이었습니다. 채팅방에 떠도는 광고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명단에는 점점 더 많은 이름이 다른 언어로 등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많은 한국 여성들이 그 세계를 떠나거나 더 비밀스러운 직업으로 옮겨갔지만 그 자리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될지 알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댄서나 웨이트리스로 일하러 온 줄 알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좁은 방, 긴 근무 시간, 현금, 그리고 권리 없음. 이러한 변화는 군부대 근처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미군에게 복무하는 한국 여성들이 운영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클럽, 술집,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여성들은 그런 종류의 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아티스트 계약을 제안하고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무대도 마이크도 없는 장소에 그들을 배치했습니다. 테이블과 술병, 그리고 손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여권을 압수했고 항의하면 불법 노동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의 종류와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표시 없는 채 태워져 집으로 끌려가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감금되었습니다. 그들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일정과 고객을 배정했습니다. 티켓, 숙박, 식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몇 년 동안 같은 거리, 같은 침대, 자신을 통제하는 자의 얼굴만 보고 살았습니다. 2010년 이후 상황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을 붙잡아두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더 이상 아무 제안이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시골 지방에서 가족 빚을 지고 왔거나 고소득 일자리를 약속하는 중개업체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관광 비자를 받거나 위조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마사지 업소로 쓰이는 아파트에 배정되었습니다. 도로명 표지판이나 상호명도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비공개 포럼을 통해 서로 연락했습니다. 각 여성은 코드를 통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소, 서비스 시간, 가격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되었고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일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치료실 옆 좁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중개업체에 알려야 했습니다. 누군가 도망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주택가의 여러 건물에 급증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아파트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초인종이 있었고 어떤 때는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이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들은 여러 동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불법 마사지 업소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급습하여 두세 명의 여성을 구금하고 개인 정보를 빼돌린 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중개업체들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름, 거주 도시, 여권을 바꾸었지만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학대, 수술, 그리고 벼랑 끝의 삶,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약도, 보험도, 자신을 지켜줄 상사도 없습니다. 오직 고객과 어렵게 얻은 규칙, 그리고 휴일과 휴식 시간을 무시하는 일정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오전 4시에 퇴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일합니다. 아프면 급여를 잃고 결근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휴가나 휴일을 주지 않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문 없는 방에서 살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뒷방에서 잡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받아줄지조차 모릅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거나 떠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다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대는 고객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옵니다. 예상보다 수입이 적으면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벌칙을 받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되고 제한을 두는 사람은 교체됩니다. 어떤 미용실은 최소 할당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밤마다 정해진 수의 고객을 응대해야 합니다. 그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돈으로 말이죠. 미용실 사용료, 옷값, 화장품값을 지불하는데 이 모든 비용은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어떤 미용실은 월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일했지만 아무것도 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고 모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락 없이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만나지 않으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미용실은 이전에도 신고를 시도했다가 결국 신고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멍이 든 채로 경찰서에 와서 미용 서비스 중이었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왜 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보호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두려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미용 압박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미용실에서는 젊거나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얼굴형이나 체형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성형외과를 시작한 사람들은 코 성형, 눈꺼풀 성형, 턱 성형에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합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술을 합니다. 미용실은 카탈로그에 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급을 낮춥니다. 그들은 입에 담지 않지만 실제로 합니다. 업계에는 여성을 위한 특별 패키지를 제공하는 미용실들이 있습니다. 광고는 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할부 제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력이나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수술을 받습니다. 조용히 수술하고 고독 속에서 회복한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장에 복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업적으로 여깁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누가 가장 큰 변화를 이루었는지, 누가 진료당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몸은 도구가 되고 얼굴은 투자가 됩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 만성 통증, 끊임없는 피로감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전염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가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낮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식은 없습니다. 넘어지면 다른 의사를 부릅니다.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동해야 합니다. 최대 8번까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식사할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방에는 음식을 넣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설탕물만 마시며 버티기도 합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세월은 금세 흐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떠나려는 사람들이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개해준 사람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양해야 할 자녀, 가족 빚, 연체된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른 직업 경험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지원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살에 시작해서 아직 35살입니다. 다른 선택지를 찾을 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없으면 여전히 채용 공고에 대해 질문받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람들, 미적 이유나 패션을 위해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문신을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신매매 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사람들이 문신을 보고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주 여성들이 목, 얼굴, 팔, 심지어 손가락에 눈에 띄는 글자, 큰 그림 또는 다른 언어로 된 문구를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합니다. 이는 방어 수단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눈에 띄는 문신을 하면 팔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보호받을 수는 없지만 시장 가치를 떨어뜨려 어느 정도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조금일지라도 말입니다. 필리핀, 몽골, 중국, 베트남 출신으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마피아의 완벽한 표적이 됩니다. 미용실, 레스토랑 또는 개인 주택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출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앞서 나갑니다. 야간 작업 구역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문신을 새깁니다. 나비나 섬세한 문양이 아니라 크고 눈에 띄며 방해가 되는 무언가입니다. 꺼져, 난 내 것이 아니야 같은 문구나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지어낸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문구, 십자가 또는 가리기 어려운 흔적을 몸에 새깁니다. 아프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만지지 않고 뜯기지 않고 처음 묻는 고객에게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도 똑같이 합니다. 팔릴까 봐서가 아니라 눈에 띄는 문신을 하면 어떤 고객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공격적인 주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롱에서 지내온 여성들은 견딜 수 없는 손님을 받고 돈이나 협박으로 협박당하며 더 이상 거절하는 법을 모릅니다. 어떤 여성들은 꾸며낸 빚을 갚지 않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합니다. 얼굴, 눈과 목에 문신을 합니다. 카탈로그에서 쫓겨나기 위해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신이 선택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포주에게 낙인을 찍힙니다. 마치 상품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이니셜로, 때로는 숫자로, 때로는 암호 같은 별명으로 말입니다. 하복부나 등에 클럽이나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여성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출신 지역, 빚, 수입을 추적하기 위해 코드를 문신으로 새깁니다. 이러한 문신은 성급하게 질 나쁜 잉크로 비위생적으로 행해집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감염됩니다. 녹슨 바늘로 새긴 문신 때문에 심각한 감염을 앓은 소녀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고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2004년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법은 도덕적 논쟁, 존엄성에 대한 연설, 그리고 보호 약속과 함께 위로부터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모든 규칙을 암기하고 있던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날부터 그들의 행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명령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거리로 뛰쳐나간 것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현수막이나 준비된 연설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린 채 평범한 옷에 플라스틱 병에 담긴 휘발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고 어떤 이들은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박수갈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뉴스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존재했지만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사창가 주인들의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사업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접으면 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법이 시행되면
더 위험한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했습니다. 박수갈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접근 방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그들은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헌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노조는 아니었지만 마치 노조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조직하고 단속을 경고하고 보안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카페, 공원, 빌린 방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실명 명단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공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소속되고 누가 소속되지 않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동네, 포럼,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행진이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여성이 체포되면 벌금을 내기 위해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다른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자이언트 걸스, 자이언트 걸스라고 불렸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온라인에서만 활동했습니다. 본부도 로고도 정치적 지지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쓰고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고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 학대를 고발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활동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임을 아는 노동자처럼 말했습니다. 어떤 포럼은 매주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포럼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름, 채널,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다시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9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성인 간 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법원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글라스를 썼고 어떤 이들은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라고 쓰인 팻말만 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집회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 유지를 지지하는 단체들에게는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합법화되면 인신매매가 증가할 것이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잘 변호해준 사람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거액의 기부금도 받지 못하고 정치적 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여성이 부당한 환경에 구금되면 그들은 이를 공개합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결이 있으면 해명합니다. 언론이 거짓을 보도하면 그들은 부인합니다. 언론이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30초도 차에 되지 않는 글, 사진, 영상으로. 하지만 어떤 공식 성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다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이름조차 댈 수 없는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판단 없이 바라보아 달라고,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승리의 한 형태입니다.